네, 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해 민지기 팀장입니다. 벌써 3월이네요. 네, 3월 초에는 또 꽃샘추위가 살짝 찾아오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또 이번 주 3일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을 다음 주를 또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 주간 찐시황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드릴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쉬는 사이에 주말에 이제 나왔던 주요 뉴스 몇 가지들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PC 가격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이제 많이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는 요 데이터를 보고 내가 움직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고, 그 데이터가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자,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expectation match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뭐가 나왔다? 안도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부 항목으로 보면 조금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건 아니었죠. 그죠? 네. 이렇게 물가가 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행스럽게 이렇게 멈춰주면서 거기에 투자자들은 조금 안도 랠리를 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일단 시장은 만족하는 분위기였고, 다우, 나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뭐 나쁘지 않았네요. 그죠? 네, 뭐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뉴스가 나오고 우리는 이제 항상 보는 게 뭐죠? 금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오늘 미국 국채 금리와 또 우리나라 증시 산업과 자동차 이야기를 뒤에 좀 해드릴 텐데, 그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PC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데이터가 나오니까 금리가 4.3%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는, 그죠?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났네요. 만약에 금리가 좀 높게 나왔으면 이게 더 치고 올라갔을 텐데, 물가가 PC가, 그죠? PC 가격이 높게 났으면 예상치 부합하면서 다행히 조금 내려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다. 최근에 물가가 높게 나면서 PPI가 높게 나면서 한 번씩 이제 금리가 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안정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나왔던 미국의 산업과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뉴스들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뉴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한다라는 거죠, 지금. 네.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그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 파이낸스와 관련된 부분들, 금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그 코파일럿, 그죠? 금융을 위한 코파일럿을 좀 도입을 한다. 그죠? 그렇게 선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데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금융과 관련 데이터. 제가 예를 하나 한번 들어 드릴까요? 여기 제 폴더에 한번 보면, 자, 여기 폴더에 한번 보면 여기에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815 가족분들한테, 언제였죠? 이게 설 선물이었나요? 설 선물로 하나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1조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저 PBR 관련주 이런 거였습니다. 그죠? 예, 저 PBR 관련주들을 리스트들을 제가 드렸고, 그때 815 카페에서 이것을 검색해서 조회하시는 분들이 평소보다 5배, 6배가 많으시더라고요. 조회수가 1000뷰가 넘었었던데, 아무튼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바로바로 이제 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금융용 코파일럿에서 바로바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유료로 연간 아주 돈을 비싸게 주고 계약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함수 같은 것들도 찾아서 막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들 보면 복잡한 퀀티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항목들을 찾아서 일일이 막 알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 꽤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자 지금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막 열리죠. 그 다음에 요거를 누르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all item으로 제가 바꿔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그죠? 몇천 개, 지금 이게 5천 개 되는 넘는 화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내가 나의 입맛에 맞는 화면들을 찾아서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익숙해지는 데도 한참 걸렸거든요, 저도. 네. 근데 만약에 금융용 코파일럿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 그냥 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기업들 중에서 PBR이 싼 종목들 순서대로 20개 종목만 뽑아줘 라고 하면 쫙 뽑아주고, 그죠? 뭐 그런 흐름이 오면 애널리스트 분들도 데이터 뽑을 때 훨씬 더 수월할 것이고, 이러한 엑셀들을 복잡하게, 그죠? 밑으로 쫙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이런 쪽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파일럿을 기반으로 이 AI를 다양한 분야로 공격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공짜가 아니라 앞으로 유료 모델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돈을 좀 벌게 되면 계속 구글을 앞서 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면 최근에 나쁘지 않은 이렇게 추세가 쭉 양호하게 올라가는 우상향의 트렌드를 그리고 있다. 그건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영향으로 받고 있다. 시장에서 평가를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이제 실적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나쁘지 않아요. 전망은 약간 위크 아웃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전망은 약간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는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무난한 실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향후 전망도 약간 보수적으로 했는데 뭐 때문에 지금 보시면 디비던드 뭐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세일즈포스도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그런 모습으로 좀 주가 움직임이 강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의 그 목요일 밤에 마감된 동향을 보시면 여기 반도체 섹터, 그 다음에 빅테크 관련된 애플을 제외한, 그죠?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한 빅테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다 정도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뉴스는, 자, 이게 어떤 뉴스냐 하면 그 HP 있죠. HP는 뭐죠? PC 쪽이죠. PC. 네. 자, 지금 어닝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HP가 CEO가 이야기를 하길 PC의 디맨드, 수요가 아직까지는 크게 회복은 안 된 상태인데 AI 컴퓨터 coming이라고 합니다. AI 컴퓨터에 인공지능이 접목된 컴퓨터의 시대가 점점 그래도 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PC를 바꿀 만한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사양이 뭔가 점프업을 해서 내가 PC를 바꿨을 때, 노트북을 바꿨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뭔가 크게 차별화되는 달라지는 점이 있어야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바꾸는데 뭐 지금 쓰는 거나 뭐 최근에 나오는 모델이나 별로 다른 게 없다면 굳이 교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어디에서 많이 느꼈습니까?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셨겠죠. 네. 스마트폰이 굳이 요즘 뭐 신제품이 나왔는데 내가 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바꾸려고 해봤자 별로 효용성이 없으면, 달라지는 게 없으면 바꿀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이 최근에 바람이 한번 불었고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마트폰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뭔가 획기적인 기능을 좀 내가 바꿀 만한 동인을 만들어 준다라면 수요를 올릴 수 있겠죠. 교체 수요를 빨리 땡길 수 있겠죠. 지금은 4년, 3년 만에 스마트폰을 바꾸는 주기로 갔다면 2년 만에 바꿀 수 있는 뭐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AI 컴퓨터를 인공지능 컴퓨터가 접목된 PC, 인공지능이 접목된 스마트폰, 인공지능이 접목된 태블릿, 인공지능이 접목된 XR,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러한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보다 일단은 AI 서버라든지 AI 쪽에 투자를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나면 그 다음 사이클로 이러한 뭐 인공지능이 접목된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가 있죠. 스노우플레이크는 우리가 클라우드 데이터 회사입니다. 주가가 이제 조금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18%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스노우 티커. 이제는 이제 원래 그 눈은 이제 끝났겠죠. 예. 너무 안 볼까요? 이제 눈을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눈이 이제 볼 일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 스노우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가 지난 2월 29일 날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8%를 기록을 했다. 자, 주가가 최근에 잘 올라오다가 그죠? 이게 140달러에서 230달러까지 상당 부분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저점이고 뭐 고점 정도 이렇게 당겨 놓는다면 네, 대략적으로 바닥에서 66%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죠? 네, 자, 근데 여기에는 뭐가 반영이 됐었냐면 인공지능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기대치가 이렇게 반영이 돼서 올라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을 못 해주면 이러한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하고 실적이 보수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잘 나오면 주가가 긍정적일 수 있는데 요즘 워낙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약간 거기에 좀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치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죠? 그 충족을 못 시켜줘 버리면 주가가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케이스를 전형적으로 좀 보여줬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것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이야기를 연결해서 좀 드려보면 산업과 관련돼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우리가 두 축을 가지고 만들어져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2월 달은 밸류업,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네,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AI 쪽이 결국에는 두 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월 달에 우리가 한번 복기를 좀 해보면 수급이 어디 있나? 네,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의 플레이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1월달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그죠? 1월달 이후에 외국인들은 쭉 이렇게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얼마 정도 샀나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또 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한 20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20조고 여기를 쭉 이렇게 당겨서 연결을 해보면 한 31조 되나요? 31조? 네, 대략적으로. 네. 그래서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얼마를 쓸어 담았다? 네, 11조 정도를 쓸어 담았고 11조 중에서도 2월 달 이후로 쓸어 담은 금액이 약 8조 원. 네, 8조 원. 네, 많이 샀죠? 네, 2월 달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 요거는 이 정도의 규모는 지금까지 월간 기준으로 그죠? 외국인들이 한 달 월간 기준으로 샀는 금액으로는 거의 최대치에 해당되는 금액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면 외국인들이 2월 달부터 이렇게 8조 원이나 사면서 사상 최대치의 매수세를 기록을 했냐? 결국에는 뭐죠? 네, 우리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반도체
그죠? 예. 뭐죠? 반도체는 HBM 같은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거죠. 자, 밸류업이 성공도 안 했는데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외국인들이 왜 샀을까? 결국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시장을 봤고, 일본 시장이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학습 효과로 인해서 한국 시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될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으로 먼저 선침해가 좀 들어온 거죠. 일본이 2023년도에 밸류 프로그램 먼저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6조 엔이죠. 6조 엔을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했고, 그때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을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누가 사고 있죠? 외국인만 사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 815 가족분들은 여기 편에서 해야 될까요? 이쪽에, 여기 쪽에 해야 될까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은 외국인 수급이 결정한다. 그래서 외국인들 쪽에 우리가 서서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같이 바라봐주고 그들 수급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 자, 그래서 뭐 일본이 상승한 부분이 엔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대만과 일본, 인도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일본의 트리거 중에 하나는 결국 일본도 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작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6조 엔 정도를 산 거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제가 이걸 한 번씩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우리가 3,000포인트, 3,000 얼마까지 갔었죠? 3,000 지수가 갑자기,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날 때는 한 번씩 또 이렇게 보면 되죠, 뭐. 그죠? 네. 깜빡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네. 깜빡할 때가 많은데, 코스피, 월봉. 네. 2021년 6월달 코로나 이후에 저 파동이 1,400포인트에서 얼마까지? 3,300포인트까지 갔던 사이클이네요. 여기까지, 그죠? 지수는 이렇게 얼마? 3,300포인트 정도까지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번 보세요. 누가 팔았나? 외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팔았죠. 지수를 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 말씀드리는 게 지수의 마지막 불꽃 랠리, 피날레는 누가 만들어준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준다. 왜? 이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소위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그죠? 엄청나게 샀고, 그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시장에 막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놓고 주식을 판 사람이 바로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판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뭔가 우리나라의 체질 변화를 염두에 두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팔았던 금액이 대략적으로 67조를 팔았잖아요. 67조. 이게 억 원이거든요. 단위가. 여기 있죠. 억 원. 67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사들이고 있잖아요. 다시 사들여서 얼마까지 갔냐? 마이너스 35조 정도까지. 그러면 67조에서 35조라면 그때 빠져나갔던 자금 중에 아직은 절반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앞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 3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팔았던 것을 고스란히 만약에 담는다는 가정하에, 그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가정하에 30조 원에 해당하는 자금들이 앞으로 더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에 30조 원을 더 산다? 지수는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앞으로 상상들을 자꾸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부의 정책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그죠? 네.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어진다라면 충분히 외국인 수급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이잖아요. 우리 오늘 3월이고, 그죠? 네. 3월입니다. 3월에는 우리 기업들의 무슨 시즌이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주분들과 함께 잔치를 벌리는 주총 시즌입니다. 주총 시즌.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밸류 관련된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는 훨씬 더 행동주의,
행동주의 투자자들 중심의 주주 제한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많이 상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아까 우리 뭐 미국의 기업이 배당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이야기 나면서 전망은 보수적으로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앞에 제가 셀즈포스 이야기 해드렸나요? 뭐 해드렸죠. 외국계 기업 마찬가지죠. 뭔가 배당이라든지 뭐 자사주 관련된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부응하는 흐름들이 된다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한국 시장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이제 3월달이 막 시작하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달 시작되고 난 다음에 5월달에 구체적인 또 가이드라인 확정과 관련된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약 3분기인가요? 9월 정도에 가면 지수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 약 3분기, 4분기 사이에 지수와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출시가 되는 이런 스토리대로 지금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회성 정책보다는 지금 이복형 금융감독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죠? 조금 더 강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기준 충족 못하면 거래소 퇴출. 그래서 이번 주에 배당락 기준일 그 사이에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이 기업 밸류 관련된 종목들 주요 종목들이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상법 개정과 함께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단기가 아니라 그죠? 중장기 과제로서 뭐 자산 결국에는 뭐죠? 자산 형성에 자산 증식에 기여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걸 해줘야 결국에는 국민들이 소비를 할 것이고 소비를 해줘야 기업들이 먹고 살 것이고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뭐 많이 해야 고용도 해야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산 형성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형성을 해준다라는 것은 결국 주식시장의 가치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고 이것은 나쁘지 않은 한국 증시에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으로 보면 된다. 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종들이 1월 17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1월 19일부터 이제 막 그랬는데 어떤 업종이 그러면 그 이후로 강했냐 최근까지 한번 보시면 업종별 수익률을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정렬을 쭉 해놨는데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업종 자동차, 증권, 보험, 지주, 유틸리티, 은행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죠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였던 기업 밸류 관련된 업종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기타 바이오가 1, 2월에 조금 강했다라는 게 특징적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약했던 업종은 어디야? 디스플레이 패널, 그죠? 통신 장비 뭐 이런 쪽이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3월에도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저밸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익이 일단 좀 좋아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적자라도 더 이상 이제 적자가 나지 않고 조금 턴어라운드가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쪽이 적어도 지금 당장 이익이 나오는 기업이면 훨씬 좋고 그죠? 이익을 잘 내는 기업이면 좋고 지금 당장은 적자고 BP지만 앞으로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주주 환원 정책을 하려면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되고 기업이 돈이 있으려면 결국에는 이익이 나야 된다. 그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실적이다. 실적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기업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배당이라든지 자사주라든지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같은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할 가능성이 있거나 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여기에 후보군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돈은 버는데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는 뭐 안 되겠죠. 그죠? 가장 여기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메리츠 금융지주가 저기에 있어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후보군 중에 하나가 저 케이스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월봉, 주봉이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일봉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메리츠 금융지주는 바로 저 그림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자 1번과 2번 말씀드렸고, 그죠? 마지막으로는 또 혹시라도 여기에 뭐 좀 모멘텀, 이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조금 더 준다라면 시장에서 지금 먹히고 있는 좀 신성장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같이 엮여 있는 기업이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죠? 네,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결국에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고 다 좋은데 주식을 누가 사줘야 되지 않을까요? 수급, 즉 유동성.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밸류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누가 사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급, 유동성 측면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외국인들이 일단은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연초 이후에 11조, 2월 달에 8조. 그죠? 근데 외국인 수급의 특징을 한번 봐야 되는데 어떨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어떤 환경이 됐을 때 더 좋게 들어올 수 있고 우리나라 수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엔화 있죠. 엔화. 일본의 엔화는 일본 돈입니다. 일본의 돈을 엔화라고 부르죠. 일본의 엔화와 좀 상당히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의 움직임을 잘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쉴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엔화의 움직임을 보면 2월 둘째 주부터 코스피와 저 PBR주는 모멘텀이 조금 꺾여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한번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고용, CPI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고용과 CPI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나오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 제가 금리 이야기를 살짝 해드렸는데 금리가 어떻게 되겠죠? 올라갈 거 아닙니까?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달러는 어떠한 흐름을 보일까요? 강할까요? 약할까요? 당연히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상대 통화인 달러 N 같은 경우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엔화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자, 엔화가 약세가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다라는 거. 네, 이따가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엔화 약세 재료들을 2월 둘째 주부터 반영을 하면서 150엔 정도에서 일단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앞으로 엔화의 향방에 중요한 이벤트는 뭐가 있냐? 3월 20일이죠. FMC 회의는 3월 20일 F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FMC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베이지북 3월 6일 날 그거에 앞서서 3월 6일 날 발표가 된다. 그래서 3월 달에는 한 두세 번 정도의 엔화의 중요한 방향성의 이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지북에서 경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단기적인 엔화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엔화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연동이 된다. 자, 그다음 요거는 이제 좀 이따 그래프로는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언제까지 외국인 수급으로 기댈 수는 없다. 결국에는 새로운 시장에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된다. 어디에서? 내국인들 쪽에서. 증시 밖에 있는, 그죠? 증시 여기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고 증시고 그 밖에 자금들이 있잖아요. 그 밖에 자금.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규모는 부동산이고 그다음에 현금이나 예금도 있을 것이고 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는 또 비트코인도 될 수 있겠네요. 요즘 비트코인은 더 핫하죠, 그죠? 네, 어쨌든 자, 내국인들의 수급을 좀 끌어올 만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 과거에도 정부 정책과 금융상품이 결합해서 유동성이 유도가 된 적이 있었다. 언제? 2019년도 아베가 우리나라에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을 공격할 때, 그죠? 너희들한테 안 줄 거야. 중요한 것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소부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죠? 정부 정책 아래 소부장 펀드라는 게 그때 만들어졌었고 2020년대 후반에는 K 뉴딜 펀드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때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에 뒷받침해서 이러한 금융 상품들이 만들어져서 수급까지 내국인 수급까지도 시장이 좀 돌아와주면 훨씬 더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금융과 자동차 같은 거 있는데 그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그래프로 이제 시각적으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자, 작년에 6월달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죠? 파란색은 글로벌 증시고요. 검은색이 우리나라 코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구간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네요. 재미가 없었죠. 행보. 자, 올 초에 1월 달에 빵 글로벌 증시가 뜰 때 우리 연초에 첫 거래일은 상승했는데 1월 첫 거래 이후로는 우리나라 증시 재미없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1월 19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글로벌 좋았고 우리나라만 빠졌어요. 자, 그러면 작년 6월과 올해 1월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언더퍼폼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약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약한 시장을 언더퍼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언더퍼폼했을지에 대해서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차트로서 확인을 해보죠. 자, 니케이 225 대표적인 일본의 지수 중에 하나 니케이 225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5월과 6월, 1월과 2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방금 우리 봤습니다. 근데 일본 한번 보시죠. 30% 지수가 올랐고요. 올 초에도 1월 달에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증시와 일본은 같이 움직였는데 우리나라만 왕따를 당한 흐름이 이 구간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무슨 움직임이 있었냐? 그때 당시에 엔화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엔화가 이쪽으로 지금 왼쪽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150엔입니다. 150엔. 130엔에서 150엔까지 이렇게 움직였던 구간은 무슨 구간이에요? 엔화를. 자, 쉽게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달러 N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앞에 통화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 이랑 그래프들을 딱 봤을 때는 앞에 통화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달러인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네. 그러면 앞에 통화의 뭐? 강세. 달러 강세고 엔화는 약세. 이해되십니까? 자, 왜 그러면 그냥 풀어보면 1달러를 바꾸는데 130엔을 주다가 1달러를 바꾸는데 150원을 줘야 되면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지. 그죠?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이게 어렵다면 달러엔 차트가 올라간다. 그러면 앞에 통화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 앞에 통화는 강세, 뒤에 통화는 약세. 자, 엔화가 약세인 구간이니까, 그죠? 엔화가 약세인 구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워낙 약세인 구간이고요. 달러 강세고 우리나라 워낙 약세인 구간이기 때문에 일본은 강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되었고, 2024년 1월달 또 마찬가지의 그림이네요. 엔화가 140엔 정도 수준에서 150엔으로 또 엔화가 약세 움직임. 이슈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도 6월달에는 SVB 사태. 이건 뭐예요? 미국의, 그죠? 사태가 완화되는 기대감이 되돌림이 나타나면서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엔화 약세, 원화 약세가 되면서 일본은 강했는데 우리나라는 안 좋은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자, 사실은 기축통화인 국가들은 기축통화인 국가들은 몇몇 있죠? 달러, 그죠? 엔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기축통화들은 약세일 때 그들 증시가 강한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아니잖아요. 주변 통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통화가 강세여야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여야 힘을 낼 수 있는데, 뭐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요 구간에서도 금리 인하 되돌림 구간으로 달러 강세 보이고 우리나라 원화 약세 나타나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안 좋았고, 일본은 기축통화 국가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증시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엔화가 강세 구간에는 어떻게 됐냐라는 것을 한번 보죠. 엔화 강세 구간. 자, 엔화가 약세일 때 이렇게 딱딱딱 올랐다. 일본 증시 올랐고 우리는 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엔화가 강세일 때는 어떻게 되냐? 엔화 강세라는 것은 150원에 있던 엔화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엔화가 강세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요 엔화 강세 구간이 요 구간에서 있었네요. 요 구간.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좀
큰 폭으로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엔화 살짝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냐? 밑에 쪽에 보시면 요 검은색 그래프가 뭐냐면 고배당 지수입니다. 예. 고배당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했냐 약했냐를 보여주는 건데 오 강하게 움직였죠. 엔화 강세 구간에서 그죠? 고배당 지수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죠? 엔화 약세 구간. 이거 올라가면 엔화 약세라고 말씀드렸죠. 엔화 약세 구간에서는 다시 또 코스피와 저 PBR 관련주들이 약하게 움직이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엔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롱숏이 가능하다. 일본 롱, 한국 숏. 그죠? 그럼 어떨 때 일본을 롱 하겠어요? 엔화가 약세일 때, 그죠? 엔화가 강세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엔화 약세일 때는 일본을 롱, 그다음에 한국 숏 이런 포지션이 나타나겠죠. 자, 근데 엔화가 강세로 바뀌면 일본은 숏, 한국 롱 이런 포지션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엔화 강세와 약세 구간에서 코스피와 저 PBR주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나타내는지를 눈에 잘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그러면 엔화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해본다면 서두에 제가 그 PC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그죠? 자, 엔화는 미국의 국채금리와 동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좀 전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제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떨어지는 구간에서 엔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떨어지는 구간. 자, 국채금리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큰 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구간. 일본의 엔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세 흐름이 보였네요. 그죠? 강세. 자,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의 국채금리의 파란색 선이 이렇게 좀 떨어져 줘야 일본의 엔화가 강세 흐름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결국에는 중요한데 이렇게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죠? 금리를 하락하게 되면 달러가 어떻게 될 거다? 달러는 약세를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달러 약세는 상대적으로 엔화에 어떤 흐름을 만들어낸다? 강세 흐름을 만들어내니 이렇게 그죠? 강세 흐름을 만들어내니 일본의 그 엔화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미국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연준의 통화 정책 미국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국채금리는 엔화에 영향을 미치는 즉 결국에는 연준의 정책이 참 중요한 그죠? 그런 흐름이 된다. 그래서 3월 달에 좀 전에 우리 서두에서 이야기 나눴지만 6월 달에 베이지부 그다음에 또 뭐 있죠? 3월 20일 날 FMC 이런 흐름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엔화의 미국의 국채금리가 움직일 것이고 미국 국채금리 흐름에 따라서 엔화의 영향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우리가 3월 달에는 우리 관련된 코스피와 뭐 저 PBR주를 트레이딩할 때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22년 이후의 엔화의 움직임은 상방은 어디에 있나요? 150엔 초반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 더 이상 약세는 안 되고 있네요. 위로 갈수록 약세고 밑으로 떨어질수록 강세잖아요. 엔화에. 근데 지금 위로는 더 이상 진격을 못하고 갇혀 있는 상황이고 밑으로도 좀 떨어지면 얼마? 140엔에 갇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140엔과 150엔 사이에서 움직이니 150엔으로 가깝게 붙으면 엔화의 약세니까 뭐 우리나라 코스피와 PBR한테는 조금 불리. 대신에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엔화가 강세 140엔으로 붙을수록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코스피와 저 PBR한테는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외국인 수급 흐름이 만들어질 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래서 유동성이 결국에는 중요하냐라는 건데 기업 밸류업에 있어서 아무리 정책을 펴봤자 제가 돈이 들어가고 누가 주식을 사줘야 된다. 그래야 주식시장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밸류업을 한 번씩 만들어냈던 역사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흐름이었냐? 위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PB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은 제가 결국에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중요하고 달러와 엔화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달러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990년도 전에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한번 크게 PBR이 레벨업 된 적이 있습니다. 0.4배에서 1.8배까지. 그때 당시에 달러가 어떻게 됐나요?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는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 지수 기준으로 140, 150 수준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수급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졌겠죠. 네.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그렇게 막 많은 규모가 들어올 시절은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움직임과 우리나라 증시의 레벨업은 결국에는 유동성, 달러 약세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레벨업이 한번 됐던 시절이 2005년도와 2008년도 요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에 우리나라 PBR이 0.69배에서 1.98배까지 이렇게 한번 레벨업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뒤로 우리나라 증시의 레벨업은 크게 되지 않고 아주 답답한 박스권에 PBR이 갇혀져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추세는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인데 달러가 그 뒤로 계속 이런 그림을 그리니까 막상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과 금리와 달러의 방향이 매우 우리나라 증시의 레벨업에 있어서 밸류업에 있어서 유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수급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수 종목에 11조 원을 투자하겠다. 국민연금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과거에 소부장 펀드가 있었고 과거에 뉴딜 펀드가 있었을 때 ETF 돈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상황이었고 우리가 그래서 주목하는 것은 압축을 해보면 엔화 강세 때 그죠? 엔화 강세 때 코스피 좋고 코스피 내에서 상대적으로 자동차와 금융과 같은 경기 민감주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플러스 저 PBR주가 된다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엔화가 생각보다 강세를 안 가고 엔화 약세인 구간에서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움직이기 쉽지 않다. 왜? 외국인들이 자금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개별 테마의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림을 넣어두시고 150엔과 140엔에서의 엔화의 움직임을 잘 보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KB증권의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는 카카오톡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는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미 뭐 1월 19일 날 그런 이야기를 정부에서 나왔을 때 저는 이미 해드렸었는데요. 저희 KB증권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우리 8.15에서도 제가 해드린 적이 있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는 현기차다. 네. 현대차와 기아. 네. 이거는 뭐죠? 영업현금 창출을 통한 주주 환원이 명확하다. 앞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죠? 돈을 잘 버는 기업. 그 다음에 주주 환원의 적극적인, 그 다음 세 번째가 신성장 산업까지도 하면 땡큐다. 근데 지금 보시면 현기차는 딱 여기에 맞아떨어지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보시면 주주하는 정책이나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거 하는데 기아 같은 케이스를 보면 순현금이 아주 많아요. 그죠? 순현금이 많기 때문에 17조 원에 달하는 순현금을 보여주고 일단 도요타가 글로벌 자동차 시가총액 성장을 이끌면서 바람의 방향을 일단 잡아주고 있고 도요타가 포워드 기준으로 PBR이 1.4배인데 그죠? 우리나라 기아는 0.9배고 우리나라 현대차는 0.64배입니다. 근데 돈을 우리가 그러면 도요타보다 덜 버냐? 수익성이 약하냐? 도요타는 포워드 기준으로 ROE가 13%입니다. 기아는요 17%입니다. 현대차는 12%입니다. 나쁘지 않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 PBR을 받을 이유가 없죠. 상대적으로 도요타 대비해서. 그래서 엔화가 약세가 아니라 강세 구간에서 기아와 현대가 그죠? 현대차가 훨씬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아직까지는 싸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도요타와 비교해 봤을 때 수익성 대비해 봤을 때도 그렇고 그죠? 네. 자, 그래서 기아는 매출액이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 또 꾸준하게 이렇게 4개 분기 합산 차트 성장을 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신고가를 이렇게 경신하는 모습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현대기아차, 현기차라고 우리 줄여서 많이 이야기하는 여기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프랑클럽 저희 유료 가족분들한테 제가 써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 보여드리면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로 이렇게 다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대기업들 중에서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번에 저는
현대차 그룹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저는 모멘텀이 아주 크게 있지 않을까. 현대기아가 현대차 그룹이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도 잘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글 내용을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일정 부분 좀 쉽게 간단하게 제가 넣어놨으니까요. 네, 그래서 기아를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이 그렇고 또 하나는 자 지금 증권주에 대해서 PF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야 이거 PF 터질 거야. PF에 증권주사들이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근데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차이가 있다.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 한번 보시면 지금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라 그러면 먼저 보죠. 자 경기가 좋을 때 그죠? 경기가 좋을 때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뭐죠? 이게 신용 스프레드잖아요. 이게 신용물과 우리 안전한 국고채의 차이를 뺀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급등을 했다. 뭔가 시장이 불안한 위기가 커지고 있다. 신용 스프레드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하이힐드 스프레드. 네. 경기가 안 좋을 때, 그죠?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런 부분들이 올라간다. 근데 지금은 노란색인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기가 이렇게 확장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크레딧과 관련된 PF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는 경기 확장기에는 조용해요. 조용한데 언제 경기가 하강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부각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 이게 부각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경기가 확장 기간이니까 이 PF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언제 내년쯤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올해보다는 내년쯤에 올해는 경기가 확장되다가 자 그러면 경기 확장기에는 크레딧 이슈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노이즈로 인해서 싸게 거래되고 있는 이러한 금융주 증권주들한테는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레고랜드 있죠? 레고랜드 케이스를 한번 보면 레고랜드가 이슈가 되면서 구글에서 레고랜드의 검색량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증권업종은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최근에 태형건설 관련된 이슈가 많이 막 검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줄어드니까 오히려 증권주들은 상대적으로 코스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걱정할 타이밍 아닌 것 같고 증권업종이 최근에 이렇게 PBR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영향을 받고 있고 전혀 PF의 영향을 안 받고 있다. 그렇죠? PF 영향 받았으면 증권업종이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증권주 중에서는 한국금융지주를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국금융지주가 PBR이 여기가 0.7배고요. 여기가 0.4배인데 PBR 밴드 하단부에서 이제 겨우 고개를 들고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지주회사이기도 한데 금융사죠. 그죠? 증권을 많이 또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증권의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가 그 지주주 중에서도 한국금융지주죠. 주가가 12만 원에 있다가 5만 원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200일선이 고개를 들고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그림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기차, 기아를 중심으로 한 현기차, 그 다음에 증권주 중에서는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3월 달에 움직임들을 관심을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이슈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이제 출렁했잖아요. 그죠? 마이크론 때문에 하이닉스가 주가가 출렁했는데 그 이슈로 그러면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줄어들었냐 감소했냐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SK 하이닉스의 투자 포인트는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HBM3E를 이제는 마이크론과 삼성이 하겠다고 뛰어들었는데 이미 하이닉스는 TSMC와 HBM4를 개발을 협력해서 지금 한 단계 벌써 더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다만 이제 마이크론과 삼성이 뛰어들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별로 뭐가 없네라는 것이 좀 확인될 즈음에 하이닉스는 다시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요 뉴스 때문에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자, 근데 마이크론의 이슈가 나왔을 때 지난주 구간에서 오히려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는 더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론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으면 실적이 떨어져야 되는데 야 이거 HBM으로 버는 거 이제는 그러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지난주에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는 1분기, 2분기 전망치는 더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들이 만들어졌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입니다. 올해 연간 분기별로 제가 컨센서스를 뽑아봤는데요. 다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뭐 이거 아직까지 마이크론에 별로 실적 추정치에 영향을 안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마이크론 뭐 삼성전자 이슈 때문에 조금 조용한 상태인데 결국에는 누가 HBM으로 돈을 잘 버는지에 대한 승부로 판가름 날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이닉스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마이크론과 삼성이 결국에 시장에 뛰어들면서 여기에 하이닉스 벤더들 중에서 여기에서 확장이 될 수 있는 이쪽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결국엔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율 관리를 잘 해낼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단기적으로는 또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집중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주간 찐시황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3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8.15 가족분들과 3월달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 장시작 전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